자, 우리 국내 정치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범야권 비례정당에 대한, 그 배분 비율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이 된 것 같다라고 먼저 총평하고 싶은데요.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또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다음 달 3일 야권 통합 비례정당인 가칭 민주개혁 진보연합을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는 30명을 준비하되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시민사회단체 몫인 4명을 국민 후보로 추천받아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 20명은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전체적으로 44명인가요? 비례대표. 47명이죠. 47명을 딸 수 있는 가운데 30번까지 준비한다는 얘기는, 득표율을 55%, 60%까지 본다라는 전제하에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딸 수 있는 의원 수는 20번대 초반일 거예요. 최대로 많이 친다고 하더라도. 20번도 사실은 간단하게 20번도 간당해. 그러니까 16번까지는 확실한데. 지난번에 17번까지 됐으니까. 네. 16번까지는 확실할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 아니, 근데. 그냥 나눠주기로 한 게. 순서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아니, 순서는 퐁당퐁당으로 가기로 했어요. 했어요? 네, 민주당하고 퐁당퐁당으로 가는 걸로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6명이 있다 그러면 12번까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보당, 그 다음에, 진보당하고 새진보당 여기는. 그래서 지들이 요구한 15석은 아니지만 3석씩으로 사실은 이제 입막음을 한 거고요. 지역구에 있어서는 무조건 경선을 하되 울산 지역 한 군데에만 진보로. 왜냐면 거기는 원래부터 진보가 됐던 데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경선을 하는 걸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7, 80% 이상 얻어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냉정한 이국장 주장처럼 3% 올 때마다 한 석씩 주자. 그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였고, 최소한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니들 지역구에서 어떻게 따든 경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관철시킨 상황에서, 3석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후보 검증에 대한 부분이 또 2차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워낙에 지금 민주당의 강세가 뚜렷하고, 또한 과거에 실패했던, 조정훈 같은 사례에 대한, 정의당의 사례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기 때문에, 3석만 받더라도, 또 거기에 대한 후보를 내는데도, 신중함을 내세울 거고요. 아마 영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가능성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고 자기 순번을 다른 사람한테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한두 석 또는 비례로 3석을 포함해가지고 한 4석에서 많으면 5석까지 이런 진보 관련된 당들이 차지를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힘을 합치면 10당에서 시민단체까지 합쳐지게 된다고 치면 한 10에서 15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얘기한 연동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6석을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낸 유성정당 안에서 한 10석 정도에서 12석 정도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치면, 총선 180석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단의 설계도는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마만큼 빨리 결정이 돼서 다음 달 3일 날 추진할 수 있게 된 것도 의외로 협상이 잘 진행됐다고 봐지는 거고요. 잘 됐네.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우리가 물론 영예인 의원에 대한 비난이나 진보 쪽에서 앵벌이에 대해서 심하게 저희 방송에서 좀 심한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잘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러한 분위기가 그냥 우리 방송만의 분위기가 아니라 국민 정서 정체가
이쪽 진보진영 야권 진영 정체 정세가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진짜 이러다 우리 한석도 못 얻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이렇게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근데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난 평가하고 세석도 싶어요.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안 줄 수는 없다니까. 뭔 욕심이 그렇게 많어. 아니, 뭐, 시민사회 4인 추천은 그냥 사실 이건 시민들한테 시민단체나 국민 뭐 이렇게 공모를 하는 해가지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위 순번에 들어간다고 네. 하잖아요. 그리고 진보당 3명 하는데, 근데 뭐 괜찮은 거는 뭐 합의를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는 이 추천하는 거, 검증하는 거 누가 하느냐. 각 추천 단위가 일단 1차로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통틀어서 이제 민주개혁진보연합이 마련하는 심사 관리가 따로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추천했다고 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 공천 관리 절차를 두 번을, 그러니까 추천 단위랑 전체 이 연합이 마련하는 관리를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요거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무조건 자기 당에서 그냥 그렇지. 올리고 싶은 사람 올려버리면 이씨 누군 줄 알고 이거 그러니까 하냐라고 뭐 하는데. 폐미 오면 어떡해요. 뭐 또 수박 씨앗 뿌리면 어떡해요. 그 걱정을 했는데 수박 씨앗. 네, 거기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한 합의 내용이 이렇게 빨리 결정됐다는 면에서 야, 이번 선거 진짜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제 누가 들어오느냐, 진짜 어떤 인물이 배치가 되느냐, 몇 번에 배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어저께 21개 경선 지역에 대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 발표였고, 지금 수박들이 부들부들 떨만한 발표들이 나왔어요. 일단 가장 저는 크게 본 게 광주 전북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 전체가 전부 경선에서 물갈이가 됐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물갈이가 우선시 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100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00명까지는 어렵겠지만 호남에 있는 진짜 유권자들, 당원들은요. 진짜로 경선에서 기존에 있는 물갈이를 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통해 그 얘기 했잖아. 일단 경선만 붙여줘라. 붙여주면 당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걸러낼 테니까 이 기적을 진짜 광주와 전북 쪽에서 보여준 거야. 아마 전남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정말 우리 광주 시민을 비롯한 호남에 계신 민주당원들의 어떤 그 변화의 어떤 열망과 민주의식에 대해서 머리 조아려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정진욱 당대표 정무 특보가 현역 의원이었던 윤영택을 이기고 이번에 승리한 거는 진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광주 지역 안에서는. 윤영덕을 이기고 이거를 이겨낸 거는 이건 진짜 광주 시민들의 정말 어떤 열망을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그 견제 열망을 보여준 가장 큰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일 놀라고 흥분할 사람은 이낙연인 거죠. 양양자나 이런 호남당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 호남 민심이 이미 우리를 떠났구나라는 걸 확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이낙연이 이 광주 출마 접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때리면서 민주당이 퇴행했다. 개소리를 치고 있는데 아니 새로운 인물로 혁신하는 게 어떻게 민주당이 퇴행입니까? 정말 수박이 썩으니까 고른내가 아주 입을 열 때마다 막 밀려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 지역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100%는 아니에요. 남인순 같은 조금 어떻게 안 걸러지지? 그런 사람이 이제 안 걸러지는 예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밀었던 김종길 후보, 김종일 후보가 김해에서 김종일 후보가 이제 황기철 70다전 황기철 후보한테 밀려가지고 이번에도 경선에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 미안해서 전화도 못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북구에 그래도 부산 북구의 박인영 후보는 네, 경선에서 이겼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압박 면접 했던 분들의 어떤 그 거취에 대한 부분이 명함이 있기는 합니다만, 안타깝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리고 또 민주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할 마음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어찌 됐거나 결정된 사안에서 저희가 그 결정된 사안,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까지 이걸 갖다가 경선했으니까. 예, 반복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저희 쪽에서 얘기를 제안했던 건 고민정이나 이소영 같이 이 단수 공천을 받은 그 의원들에 대한 이 단수 공천의 의미가 뭐냐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 뿐이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하위 20% 안에 들어있는 그 의원들이 지들끼리 모여갖고 단체 행동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홍영표가 그 중심에 서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임종석이 그 안에서 단체 행동,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 떨어진 지들 말고는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힘을 모아주고 있는 현역 의원이나 다른 그 공천받은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의미 없는 최재성이나 이철규 같은, 옛날 친문을 자처했었던 친문파리들하고, 제발 좀, 철규요? 이철규는 아니, 이철규가 아니라, 국힘인데 이철이 아니. 이철이, 죄송합니다. 방송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철이가 이철이는 친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철이가 자기 청와대에 있었다고 친문파리를 하고 있는 아예 거야. 말도 안 돼. 왜냐하면 기억하잖아요. 이철이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 엄청 까가지고 청와대 들어가니까 입 딱 닫은 거. 이럴 때는 지가 친문이라니까. 에이, 말도 안 돼. 그리고 아니 그러면 박지원 원장도 친문이야? 말이 안 되잖아. 아유, 진짜. 청와대만 가면 다 박지원은 지금 친문입니까? 이제 자기 경선에서 에이. 밀릴까봐 지금 저렇게 주둥이를 털고 있는 거고요. 에이. 김부겸, 정세균 같은 애들도 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 공천 시스템은 이재명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건 이낙연 때부터 준비를 해온 거고, 현재 공천 심사 룰도 1년 전에 완성돼서 전체 회의를 거친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좀 알려드리자면, 지역활동 27%, 공약 10%, 그 다음에, 당에 기여한 기여도 25%, 그리고 제일 큰 게 38%, 40% 가까운 게 의정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의정 출락, 그 다음에 법안 제시, 그리고 동료 의원 평가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린 애들은요, 동료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인 겁니다. 하위 20% 안에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박용진이 윤영찬이 이런 놈들은 지들이 입 나불대고 언론에서 받아 써주니까 지들이 대단하게 영향력이 있는 줄 알지만 당 내에 있는 사람도 이 새끼는 아니네라고 하위점을 줬기 때문에 하위 20% 안에 들어간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간섭하고 개입할 여지가 뭐가 있냐고.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 들어갈 이유가. 경험이 없어. 그래서 정말 사상 최대의 물갈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선이 더 진행되고 발표가 될 때마다 지금 사실상 민주당 역사상 최고의 공천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힘은 당에서 잘해서가 아니에요. 당은 원칙만 지키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적으로 원칙만 지키고 있고요. 정책net 최고나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혹시나 말 한마디 잘못한 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그럴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당원 경선을 통해 갖고 기존에 있는 의원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진짜 힘들겠다. 하면은 다 자기 욕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전지전능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게 이재명 탓이래잖아. 나라도 이재명 탓, 민주당이 뭘 해도 이재명 탓, 다 이재명 탓을 하니까. 왜요?
자기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왜 나오냐고. 아니, 나는 제일 웃겨. 나 국힘당 지지자고 난 윤석열 지지자인데 문재인 싫어하는 거 난 100% 이해해. 난 민주당 지지자인데 또는 내가 문재인 찍었는데 난 문재인 싫어. 이러고 욕하는 사람 보면은 갈라치기 하면 정말 끝이 이해가 안 없습니다. 되죠. 아무튼 스탠스가 애매한 김영호나 남인순, 맹성규 같은 사람들도 경선을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저희가 얘기한 그 견제련 내지는 찐수박 먼저 처리하고 개구리 참외는 천천히 처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좀 지지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 통쾌한 건 우리 박쥐가 아마 그 3명 경선에서 3위라 그러더라고요. 2위도 아니고. 네, 송파에서 송교 변호사한테 개박살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인 겁니다. 아니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박지원이 아니에요? 아니, 송파에서 왜냐면 뭘 했는데? 박지원이 이렇게 초선에다가, 그 다음에 여성에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젊고 뭐 이래갖고, 가산점이 풀이래요. 받을 수 있는 이 핸디캡이 최고였어. 그런데도 졌어? 그럼에도 3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투표나 어떤 이런 쪽 안에서 거의 빵점이었단 얘기지. 또 어떤 변명과 어떤 지랄을 꺼내 놓을지 그 주댕이를 한번 털어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런 과정 중에 지금 김영주가 벌써 발빠르게 국짐당으로의 입당을 타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썰이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뉴스에 보도될 정도면 썰이 아니겠죠.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한동훈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낙연도 자기한테 오라고. 근데 이낙연한테 안 가지, 이제. 이낙연한테 이낙연한테 가갖고, 새누리당 간판을 받아갖고 영등포에 출마해서 민주당 후보 이길 수 있겠어요? 국짐당 같으면 한번 당을 갈아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이낙연 믿고 벽에 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이탈 의원들 또는 하위에 있는 의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낙연이 주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이준석은 더 없고요. 네. 만일 이낙연이 안 주서줘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건 비는 급하게 피해야 되니까 무소속으로는 자신이 없고 돈도 없고 하니, 국짐이라도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희로서는 전략적으로 화는 나지만 오히려 땡큐가 될 겁니다. 왜 땡큐가 되냐면 얘네들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보다 국짐으로 나오는 게 민주당 배신표로 인한 득표율이 확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얘네가 거기 가갖고 나 이 지역구 할래요 하는 순간 그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국진당 애들하고 또 내부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김영주가 만일 입당을 해주게 된다고 치면 민주당 후보가 이 영등포 이쪽 지역에서 당선될 가능성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략 지역 됐어요. 네. 김영주가 이거 하는 바람에 나가리 되는 바람에 이제 스스로. 전략 공천할 수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주가 나와주면 너무 고맙고 누가 올라나? 아니면 김영주가 들어가서 국힘에 가갖고 자리 하나 주세요 하더라도 막상 들어는 갔으나 이쪽 지역에 공천을 안 주고 다른 사람을 꽂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리고 김영주를 험지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주가 빨리 입당을 해서 한동훈이한테 이용을 당하는 꼬라지를 봐야 지금 있는 하위 20% 탈당하네 뭐하네 이게 수 때리는 애들이 야 이번 때는 진짜 갈 데 없다. 나갔다가는 우리 정치 생명 끊어지겠다. 라고 하는 현실을 자각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주면 좋은 게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도 다른 자리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 한 명씩 쳐내는 게 좋은 겁니다, 민주당한테. 그래서 저는 홍영포, 임정석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있는 탈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나가자! 라고 얘기해갖고 내보낸 다음에 지들을 안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요 따위 짓거리, 그러니까 지금 예전처럼 어떤 수박을 모아보려고 하더라도 홍영표하고 임종석이 구심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아무 힘 없다. 지금 있는 공천개혁에 거슬리거나 스스로 조직화를 해가지고 당 밖에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도 없다라는 부분을 자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당원들이 선택 안 하는 걸 봤거든요. 심지어 현역 의원이 신인한테 밀려갖고 공천도 안 되는데 본선에 나가면 옛날에 내가 민주당이었으면 찍어주는 사람 찍어주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는 점을 깨달을 것으로, 그리고 스스로 수박을 내려놓고 개과천선할 수 있는 4년 동안의 기회를 가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